말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작은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며 존재해온 나라죠. 지리적 환경도 열악하고 군사력도 부족했으며 뚜렷한 외교 전략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세계 정세의 큰 물결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운 좋게 오늘까지 생존한 나라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라는 수천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제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조차 결국 동화시키지 못한 민족,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 등 수많은 제국들이 침략했음에도 끝내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진실을 깊이 연구한 한 이탈리아 전쟁사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이 나라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교수이고 이탈리아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쟁사를 연구해왔어요. 저는 한국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전쟁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투들을 거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대규모 전쟁이나 중국의 거대한 군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로마 군단, 중세 기사, 나폴레옹의 전략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유럽의 위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지, 중국이 역사 전체에 걸쳐 어떻게 수많은 작은 국가들을 흡수했는지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가 되었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든 수천 년 동안 한국은 한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역사책들로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저는 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도를 꺼내서 작은 한반도를 응시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존재인데 심지어 중국을 정복한 강력한 몽골인들조차 결국 중국인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중국 옷을 입고 중국어를 말하고 중국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운명을 피했을까요? 다시 책을 확인해 봤어요. 한국은 역사 전체에 걸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여러 왕국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바뀌었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그들 자신의 언어, 자신들의 문자 체계,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켰어요. 이 미스터리는 저를 밤에도 깨어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정규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몇 주간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책과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고대 한국 군인들이 싸웠던 곳을 직접 걸어보고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벽을 직접 만져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아래 구름을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행으로 지쳐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넓은 거리를 따라 빠르게 지나갔어요. 다른 어떤 대도시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지원이라는 젊은 한국인 역사학자가 제 호텔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체류 기간 동안 안내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마커스 교수님, 한국 전쟁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녀가 우리의 첫 목적지로 걸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례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작은 국가들이 사라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의 방문이 끝날 때쯤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역사는 교수님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던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이 도전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지원 씨는 저를 고대 산성으로 데려갔어요. 차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문 밖으로 언덕을 덮고 있는 울창한 숲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며 수세기 전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어요. 이 성은 1000년도 넘었어요.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감명받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저는 거대한 돌벽과 높은 막루가 있는 규모가 큰 로마 요새들을 봤거든요. 이 한국 산성은 그에 비해 작고 단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길을 따라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제 다리가 아팠습니다. 공기가 시원했지만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분 정도 오른 후에 마침내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성벽은 그저 단순한 돌들이 함께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유럽의 웅장한 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조금 너무 크게 물었어요. 지원 씨는 제 반응에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돌담을 따라 걷자고 했어요. 걸으면서 저는 성이 산의 자연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럽 성들처럼 완벽한 원이나 사각형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가파른 절벽을 방어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똑똑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산이 이미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어준 곳에는 높은 벽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성 안의 평평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래 계곡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전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은 수마일 밖에서도 적군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몇몇 군인들만이요. 지원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침략 시에는 마을 전체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 전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노인들, 모두요. 그들은 음식, 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 성벽을 방어했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유럽 요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성은 왕과 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평민들은 종종 밖에 남겨져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돌담은 권력자와 무력한 자를 분리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산성이 사람들을 단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엘리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성중앙에 있는 작은 돌 건물을 보여줬어요. 이곳은 물 저장 구역이었습니다. 포위 공격 동안에는 여기서 빗물을 모았어요. 저는 안을 들여다보며 고대 석조 탱크를 봤습니다. 저는 적군이 아래에서 그들을 둘러싸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요새에 모여 물 한 방울까지 조심스럽게 배급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지원 씨는 성벽을 따라 있는 평평한 지역들을 가리켰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여기 서서 돌을 군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돌을 던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젊은 어머니가 무거운 돌을 집어 성벽 위에 남편에게 건네는 모습, 또는 늙은 할머니가 기어오르는 적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요. 몽골 침략 동안에는 한 성이 몇 달 동안 버텼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나무 껍질과 가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면에서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단순한 벽들은 단지 물리적인 방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더 강력한 무언가를 대표했습니다. 단결과 결단력이라는 한국인의 정신을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고대 성벽 위에 앉았습니다. 아래 계곡은 저녁빛의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성의 가치를 크기와 웅장함으로 측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척도는 다음과 같아야 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는가? 그것이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 겸손한 한국 산성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침략자들로부터 수세기 동안 그 사람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아름답거나 인상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효과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가운데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이 단순한 돌담 속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완전히 놓쳤던 지혜였습니다. 한국 국립박물관은 반짝이는 바닥과 밝은 조명이 있는 크고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지원 씨는 저를 고대 도자기, 금관, 그리고 석조 조각품으로 가득한 붐비는 전시관들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기를 보는 것이 가장 기대됐어요. 한국 전사들은 어떤 검을 사용했을까요? 특별한 갑옷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유리 진열장으로 가득 찬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진열장 안에는 창, 검, 갑옷 등 고대 한국 무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전시품이 즉시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곡선형 활과 철촉이 달린 여러 개의 화살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유리에 코를 바짝 대고 보았습니다. 그 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나무, 대나무, 그리고 동물의 뿔층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통 한국 활입니다. 지원 씨가 설명했어요. 정확도로 유명하죠. 저는 관심 있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유럽에서는 활이 훨씬 더 크고 더 인상적으로 보였거든요. 기사들은 금과 상아로 장식된 웅장한 석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활은 평범하고 단순해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궁술이 귀족의 예술로 여겨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궁수들은 존경받았고 거의 기사처럼 대우받았죠. 지원 씨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궁술은 예술이나 존경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 다른 전시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도자기 인형들이 다가오는 적군을 향해 쏘는 한국 궁수들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적군들은 한국인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더 큰 군대와 싸웠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죠. 우리는 결코 그런 숫자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각 한국 군인이 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했군요. 정확해요. 우리 군 지휘관들은 교환 비율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군인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적어도 10명의 적군이 죽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고 다음 침략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유럽인들이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전투는 영광, 명예, 정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장군들은 성을 점령하거나 유명한 승리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한된 사람들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 전쟁을 싸우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한국화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아름답거나 인상적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으로 효율적이도록 설계되었어요. 활은 유연합니다. 지원 씨가 계속했어요. 유럽 활은 뻣뻣하고 강력했지만 다시 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한국 활은 매우 빠르게 반복해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 있는 한국 궁수를 상상했어요. 그는 수천 명의 다가오는 적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단 하나의 화살만 쏠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계속해서 화살을 쏴야 했고 각 화살은 목표물을 맞춰야 했습니다. 한국 소년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군인이 될 때쯤에는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죠. 저는 전시품 주위를 걸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전투 장면을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궁술에 능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생존과학으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놓칠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진열장에서 저는 고대 한국 군사 매뉴얼을 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군인들과 지휘관들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었어요. 각 군인이 얼마나 많은 화살을 가져가야 하는지, 얼마나 멀리서 쏘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더 나은 위치로 후퇴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냉철한 정확성으로 계산되었어요. 전쟁은 낭만적이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이었어요. 적군이 당신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기 전시관을 나올 때 저는 제가 전쟁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잔인하게 실용적이었어요. 그들은 명예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웠고 생존하기 위해 싸웠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활은 단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 단순한 외관 뒤에는 수세기 동안의 계산, 훈련, 그리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무기와 기본적인 전술을 찾을 것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생존 접근 방식 중 하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우리 페리가 남해도로 건너갈 때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오늘 지원 씨는 저를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데려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의 기념비를요. 밤새도록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단지 몇 척의 배로 그는 거대한 일본 함대를 계속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진 적이 없었어요. 유럽 역사에서 그런 완벽한 기록을 가진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우리 페리는 섬에 정박했고 우리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어요. 한쪽에는 바다가 푸르게 빛났고 다른 쪽에는 녹색 산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두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노량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지원 씨가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죠. 저는 평화로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400년도 더 전에 이 조용한 해협은 전함, 연기, 그리고 전투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화려한 돛을 단 나무 배들, 대포를 쏘는 소리,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들. 우리는 돌 기념비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전투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천천히 그것을 읽었어요. 전투는 1598년 일본의 한국 침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퇴각하고 있었고 남은 배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일본인들이 이미 떠나고 있었다면 왜 또 다른 전투를 벌인 걸까요? 유럽 전쟁에서는 적이 퇴각할 때 그들을 가게 둡니다. 패배한 적을 공격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저는 지원 씨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가 온전히 일본으로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배를 완전히 파괴해야 했어요. 우리는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전투가 일어났던 물 위로 낚시 배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단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전쟁들,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승리가 이미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 더 전투를 벌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에 튄 총알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가 배 위에서 죽어가면서 그는 장교들에게 전투가 절정에 달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는 선원들이 용기를 잃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방패로 덮고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이것은 제가 연구했던 유럽 지휘관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유럽 장군들은 영광을 위해, 땅을 위해, 그들의 왕을 위해 싸웠어요. 그들은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지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싸웠어요. 지원 씨는 기념비 옆에 있는 작은 박물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거북선 모형들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자신이 설계한 철판과 가시로 덮인 한국 전함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일본 선박들에 돌진할 수 있었고 무장된 지붕으로 보호받으면서 대포와 화살을 쏠 수 있었어요. 당시 유럽에는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북선의 상세한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것은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튼튼하며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우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것은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물가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생선 수프가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유럽에서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영광에 관한 것, 영웅적인 승리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지원 씨는 수프를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적이 미래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에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은 우리에게 더 많은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 절인 채소, 그리고 작은 말린 생선. 저는 이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하면서
제 음식 취향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한 제 이해도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는 그날 저녁 페리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바다는 이제 어두워져 우리 배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광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 그의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지휘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전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 호텔 창문에서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멀리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이미 작은 개미처럼 거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방문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천천히 가방을 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그저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오늘 그녀는 저의 이탈리아 귀국 저녁 비행기 전에 한 곳을 더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작은 차에 타면서 물었어요. 현대 한국을 보러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거리를 지나 운전하다가 결국 유리벽이 있는 큰 건물 근처에 주차했어요. 안에는 젊은 한국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그룹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사용될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을 만드는 기술 회사였어요. 제 남동생이 여기서 일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키보드에 빠르게 타이핑하는 직원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저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요새 수비대 같아요.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요.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정신이죠. 다른 전장일 뿐이에요. 우리는 회사를 떠나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들이 나무 아래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달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대들의 한 그룹이 함께 춤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박자를 세며 실수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현대 한국에 대해 저를 괴롭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한국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고대 한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들은 따뜻하고 창의적이며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갑고 수학적인 전쟁 전략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할 수 있을까요? 지원 씨가 제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그것도 또 다른 한국의 생존 기술이에요.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충만하게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즉시 단결하고 완전히 실용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도시거리를 걸으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해 읽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수백만 명의 평범한 한국인들이 국가 경제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개인금 장신구를 기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인들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빠르게 건강 지침을 따랐어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위기 모드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국가들이 위기 동안 종종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대신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모두 마스터했어요. 점심으로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서 바닥에 앉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친절한 주인이 우리에게 함께 나눌 10가지 다른 작은 요리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채소, 고기, 수프, 그리고 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맛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어요. 지원 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조금씩 가져가죠. 심지어 그들의 식사도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이 균형을 보여주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반찬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공항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지원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분주한 거리를 통해 운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도 위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배낭을 맨 학생들,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들.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원 씨가 우리가 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저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거나 인상적인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세대를 거쳐 살아남는 것이에요. 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원 씨에게 그녀의 나라를 보여주고 제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제 비행기가 밤하늘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은 다시 작고 취약해 보였어요. 거대한 중국 옆에 작은 반도.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뛰어난 전략, 놀라운 단결력, 그리고 개인의 힘과 공동체 정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음 책은 유럽 전쟁이나 위대한 제국에 관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한국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 자체를 지혜로 이긴 작은 나라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저를 편안한 생활로 데려가며 이탈리아를 향해 서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전쟁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로요. 저는 학생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에 겸손해진 채로요.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그저 또 다른 챕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을 거예요. 충분한 결단력, 지성, 그리고 단결력이 있다면 가장 작은 국가도 가장 큰 역경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로마의 고대 유적이 보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쓴 새 책 작은 나라의 위대한 전략의 출판본이 도착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한국의 산성사진이 있었어요. 지원 씨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다시 읽었어요. 역사 교수로서 30년 동안 저는 전쟁을 권력과 영토 확장의 관점에서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어요. 생존의 관점을요. 제 책은 학계에서 작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가 너무 감상적이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들은 객관적인 분석 대신 한국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새로운 시각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어요. 특히 작은 국가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어제는 대학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같은 질문을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유럽 역사와 한국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유럽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예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키는 역사죠.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지속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법에 관한 역사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 오기 전에 30분간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지원 씨가 보내준 교재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보지만 언젠가 한국어로 책을 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세계 지도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요. 예전에는 큰 제국들에만 시선이 갔습니다. 로마, 영국, 러시아, 중국. 하지만 이제 저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들 각각은 한국처럼 자신만의 생존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전시가 아니라 조용한 지속성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아요. 그것은 웅장한 건축물이나 거대한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예요. 살아남겠다는 확고한 결심,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결단, 끊임없이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죠. 다른 대륙에 앉아있는 지금도 저는 한국의 그 산성을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견고한,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런 지혜를 탐구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요. 종종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한반도의 작은 지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작은 땅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아마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지혜, 결단력, 적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복잡한 혼합체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 세계에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